어머니, CCTV에 다 나왔어요! 겨울 아침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정옥 씨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박정옥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일주일 전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따뜻한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11월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박정옥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도시락을 챙겨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고 정옥은 이 집에서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남은 멸치볶음과 계란말이가 보였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지. 정옥은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 소금 한 꼬집.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이었습니다.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반찬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김한장도 구워서 반으로 접어 넣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뒤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는 아직 눈이 덜 풀린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잤니? 손 씻고 앉아라. 네. 지훈이는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정옥은 따뜻한 된장국과 밥을 상에 차렸습니다. 이 작은 아침 풍경이 정옥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러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해요. 그래, 조심해서 놀아라. 네. 할머니 도시락 반찬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정옥은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기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이미 출근했고 며느리 한수진은 아직 방에서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옥은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쿠션을 바로 놓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주웠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옥은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30살에 교단에 섰고 60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바른 생활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직, 성실, 책임. 정옥은 이 세 가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니?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돼. 내가 했으면 인정하고 안 했으면 끝까지 당당해야지. 교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옥은 언제나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억울한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아이가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녀의 학급에서는 분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반 아이들이 함께 찾았습니다. 그것이 정옥의 방식이었습니다. 퇴직 후 정옥은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민호는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 민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래요? 수진이랑 지훈이도 그러면 좋겠대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단다.
아니에요. 지훈이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도 맞벌이라 사실 도움이 필요해요. 결국 정옥은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고 아들 부부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마.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정옥은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부부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옥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디까지 가족일까? 밤마다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8시가 되자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한 수진은 젊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35살의 워킹맘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밥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 도시락도 쌌어. 감사합니다. 수진은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며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준비 다 했어? 네, 엄마. 그럼 가자. 수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내 가방이 어디 갔지? 수진은 신발장 위를 살폈습니다. 거실 소파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정옥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가방? 제 크로스백이요. 어제 퇴근하고 여기 뒀거든요. 못 봤는데. 수지는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나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못 보셨어요? 응, 나는 모르겠구나. 수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회사에 두고 온 건가? 수진은 다른 가방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 질문 속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행주를 빨아 널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정옥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가방 하나가 뭐 그리 대수일까?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서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씻고 밥 먹어라.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지훈이와 함께 방에서 숙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8시가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수지는 지훈이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
내 가방이 없어졌어. 분명 신발장 위에 뒀는데.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회사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어제 분명히 집에 가방 들고 왔어. 기억나거든. 수지는 잠깐 정욱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뭐, 찾아지겠지.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 속에 담긴 의심을. 식사가 끝나고 정욱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물을 틀고 거품을 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물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가방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구나. 정욱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이미 범인으로 보는 걸까? 그 질문은 밤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욱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정욱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주의 도시락을 싸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수지는 정욱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네.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그 사이에 침묵이 길었습니다. 정욱은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욱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그 집 며느리 가방 시어머니가 가져갔대. 정말? 확실해? 응. 우리 단지 맘카페에 올라왔어. 정욱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여자는 정욱을 보자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 민호가 가입시켜준 아파트 주민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보지 않았지만 오늘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1545 며느리분 가방 찾으셨나요? 맘카페에서 봤는데 안타깝네요. 저도 봤어요. 시어머니랑 사신다면서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오시면 그런 경우 많대요. 치매까진 아니더라도 노인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 노인, 기억이 가물가물. 그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 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도둑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녁 6시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정욱은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 혹시 단톡방 봤니?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사람들이 나를 도둑이라고 하더구나.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수진이가 가방을 못 찾아서 속상해하니까 주민들이 그냥 추측으로 떠든 거예요. 그래도 민호야, 나는 정말 안 봤어.
그 가방 말이야. 알아요. 저도 엄마 믿어요. 민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민호야, 너 진짜 나 믿는 거지? 그럼요. 당연히 믿죠. 그럼 단톡방에 해명 좀 해줘. 내가 안 했다고.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질 수도 있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용히 넘어가? 네. 시간 지나면 다들 잊어버려요. 괜히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정욱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그러나 정욱에게는 그것이 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정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응. 엄마는 모른대. 정말로 모르실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 어머니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긴 해. 지난번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셨잖아. 그래도 가방을 가져가시진 않았을 거야. 나도 그러길 바라는데. 근데 CCTV 확인해 볼까? 뭐? 아파트 복도 CCTV. 혹시 어머니가 들고 나가신 건지. 수진아, 그건 너무한 거 아냐? 나도 어머니 의심하고 싶지 않아. 근데 가방이 정말 없어졌단 말이야. 그 안에 내 신용카드도 있고 직장 출입증도 있었어. 그래도, 여보, 나도 힘들어. 그냥 확인만 하자. 어머니가 안 가져가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정욱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의심을 말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공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간단히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욱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도 지나갔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욱 선생님? 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이명자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로 가끔 로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아, 명자 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이명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요즘 힘드시죠? 정욱은 놀라서 명자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단톡방에서 봤어요. 며느리 분 가방 일말이에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랑 살아봐서 알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작은 일도 크게 보이고. 나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명자의 말에 정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웃들도.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 사람은 믿어준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니까. 명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장 보러 가야 해서요. 선생님도 힘내세요. 네. 다녀오세요. 명자가 떠난 후 정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까요?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504호 가방 찾으셨대요? 아직이래요. 경찰 신고까지 고려 중이라던데. 경찰까지요? 그 정도예요? 그 안에 중요한 서류도 있었나 봐요.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찰 신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경찰이 온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본 적이 없었고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면 될까요? 아들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잊힐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해야 할까요? 정옥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지는 지훈이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숙제 많아? 조금요. 민호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정옥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마.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은 정옥의 손에서 설거지소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정옥은 물러섰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기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옥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방을 찾아야겠어. 그것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정옥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착각해서 다른 곳에 둔 건 아닐까? 혹시 누가 실수로 가져간 건 아닐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도둑으로 낙인 찍힐 수는 없었습니다. 정옥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갔대. 치매 오시면 그런 경우 많대요. 경찰 신고 고려 중이래요. 정옥은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정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옥은 새벽부터 집안을 뒤졌습니다. 며느리의 가방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 구석구석, 주방 찬장 안, 심지어 자신의 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없네.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그 가방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곧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정옥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옥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에게 직접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가방을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함께 찾아보자고. 8시가 되어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옥은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네. 그 가방 말인데. 나도 찾아보고 싶구나. 우리 같이 찾아보자. 수진은 잠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혹시 어디 다른 데 둔 건 아닐까? 어머니,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 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마시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정옥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마트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정옥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박정옥 씨? 정옥이 돌아봤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사무소로 좀 오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아, CCTV 확인건으로요. 며느리분이 요청하셔서요.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CCTV. 며느리가 정말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네, 가능하시면요. 며느리분이 퇴근 후에 보러 오신다고 하셔서 미리 영상 준비해놔야 해서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정옥은 앉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복도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며느리분이 가방을 잃어버린 날이 사흘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날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복도가 보였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옥은 긴장한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지훈이가 집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정옥이 장을 보러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만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신 모습은 없네요. 그렇죠? 나는 안 가져갔어요. 네. 영상에는 안 나오네요.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분께 영상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정옥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옥은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민 5-6명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정옥을 보더니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옥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저기 그분이야. 다른 사람들도 정옥을 쳐다봤습니다. 정옥은 시선을 느끼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동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옥 씨. 정옥이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여자가 정옥 앞에 섰습니다. 저 604호에 사는 김미란이에요. 네. 혹시 며느리분 가방 건 아세요? 정옥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맘카페에 글 올라온 거 보셨어요? 다들 궁금해 하시던데. 저는 그 가방 본 적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며느리분이 분명히 집에 가져왔다고 하시던데.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건망증 심하시잖아요.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나는 안 가져갔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CCTV도 확인했어요. 나는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여자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긴 하네요. 가방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모릅니다. 이제 그만 좀 물어보세요. 정옥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정옥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CCTV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믿어주겠지.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그래. 엄마,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인했다며? 응. 며느리가 요청했다고 해서. 엄마, 결과가 어땠어? 나는 안 나왔어. 가방 들고 나가는 거 없었어. 전화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오해가 풀리겠네.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 수진이한테도 잘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참아요. 알았어. 정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CCTV에 증거가 없었으니 이제 며느리도 믿어줄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관리사무소 다녀왔어요. 그래, 나도 다녀왔어. 영상 보셨죠? 정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나는 안 나왔더라.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복도 CCTV에는 안 나왔죠.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지? 나는 안 가져갔다는 걸. 수진은 정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CCTV에 안 나왔으니 어머니가 안 가져가셨다고.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거면 CCTV에 안 찍히잖아요.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그 가방 본 적도 없어. 어머니, 이제 그만 거짓말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가방 안에 중요한 게 많았어요. 회사 출입증, 신용카드, 통장까지 있었다고요. 수진아, 나는 정말 내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럼 집 안수색도 할 수 있대요. 정옥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 네. 어차피 가족이라도 절도면 처벌받을 수 있대요. 수진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떨렸습니다. CCTV에 안 나왔는데
왜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단지 입구 근처에서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옥이 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거나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CCTV에 다 나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확인했잖아.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각도 CCTV 하나 더 찾았어요. 거기에 어머니가 가방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왔다고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안 가져갔어. 아직도 거짓말 하시려고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10여 명의 주민들이 둘러섰습니다. 정옥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증거가 있는데도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나는 안 가져갔어. 그 CCTV도 뭔가 잘못 본 거야. 잘못 봤다고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관리실에서 보낸 영상이요. 수진이 화면을 정옥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흐릿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경찰 부를 거예요. 어차피 오늘 신고하려고 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세요? 왜요?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탁! 수진의 손이 정옥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옥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수진은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보다 분노가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정옥은 뺨을 만졌습니다. 손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정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정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제 경찰 불러서 집 안 수색할 거예요. 어디 숨기셨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걸었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왼쪽 뺨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CCTV에 내가 나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가방을 옮긴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정옥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가방에 짐을 넣으며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손자국보다 더 아픈 건 믿지 못한 눈빛들이었어. 책상 위에 편지지가 보였습니다. 정옥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펜 끝에서 글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가방을 본 적이 없어.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한 게 가장 아팠단다. CCTV에 내가 나왔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혹시 내가 정말 잊은 걸까? 아니야. 나는 분명히 안 가져갔어. 글을 다 쓰고 정옥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민호의 이름을 썼습니다.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걸어가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자국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제 나를 믿는 곳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옥은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대로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자신을 믿었으니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을 여는 카페였습니다. 정옥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곳, 새로운 시작이 있을 곳. 그곳에서 그녀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옥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집을 나온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에는 민호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아직은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한적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옆에 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옥의 아침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누군가 정옥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명자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왜 계세요? 명자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침부터 여기서. 집을 나왔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명자는 정옥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며느리가 때렸어요. 정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명자는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샌드위치 2개와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돌아와 정옥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빈속에 커피만 드시면 안 돼요. 정옥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드세요. 정옥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명자도 함께 먹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갈 곳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혼자 사는데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패예요? 같이 있으면 저도 좋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명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정욱은 명자의 눈을 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정욱은 명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명자는 작은 방을 정욱에게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마워요. 정욱은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욱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민호, 수진, 심지어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민호 엄마 어디 가셨어요? 전화 좀 받으세요. 민호 엄마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민호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정욱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차 한 잔 드실래요? 네. 정욱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명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유자차예요. 몸에 좋아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욱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없어진 일부터 CCTV 확인, 그리고 오늘 아침의 일까지. 명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예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몰아붙여요. CCTV에 내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명자의 말에 정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당연하죠. 저는 선생님 믿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명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욱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민호인데요. 제 어머니 여기 계신가요? 명자는 정욱을 돌아봤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호는 정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왜 연락을 안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정욱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호는 정욱의 뺨을 봤습니다. 붉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수진이가 때렸어.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그 자리에 있었지? 네.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나 믿니?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수진이가 CCTV 영상을 봤다는데. 너도 그 영상 봤니?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그럼 보지도 않고 며느리 말만 믿는 거니?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그 가방 본 적이 없어. CCTV에 뭐가 나왔든 나는 안 가져갔어. 엄마,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너마저 나를 안 믿으면 나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하니?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나를 믿어줘.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그래. 엄마, 가방 찾았어요. 정욱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디서? 내 캐리어 안에서요. 출장 갈 때 실수로 넣었던 것 같아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 지금 수진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1시간 후 민호와 수진이 명자의 집으로 왔습니다. 수진은 정욱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욱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보여준 CCTV가 사실은 다른 날 영상이었어요. 제가 날짜를 잘못 봤어요.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둑으로 몰았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를 한 번도 믿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가방을 찾았으니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방은 돌아왔는데 내 믿음은 어디로 간 걸까?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욱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이에요. 엄마를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호야,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엄마, 너희는 나를 도둑으로 봤어. 그 시선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날의 손자국보다 더 아픈 건 믿지 못한 눈빛들이었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뭘 해야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까요? 정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희도. 어머니,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내요. 제발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연락은 하마. 민호와 수진은 떠났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방은 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 것이라는 걸. 명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아. 정욱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은 돌아왔습니다.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날부터 정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명자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명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정욱은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들분한테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동네 카페에서 작은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무슨 모임인데? 노년 독서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책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정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가볼게. 두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60대에서 70대 사이로 보였습니다. 명자가 정욱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박정욱 선생님이에요.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욱이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선생님이셨어요? 반갑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욱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순덕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임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책 이야기도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정욱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오실 거죠? 순덕이 물었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에는 제가 쿠키 구워 올게요. 정욱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따뜻하더라. 그죠? 저도 처음에는 혼자 외로웠는데 이 모임 나가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정욱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 씨,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욱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명자의 집 근처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나가시게요? 명자가 아쉬워했습니다. 명자 씨 덕분에 많이 회복했어. 이제는 혼자 살아볼게. 외로우시면 언제든 오세요. 바로 옆동이니까. 그럴게. 고마워. 새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정욱은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을 놓고 작은 식탁을 놓았습니다. 창가에는 화분을 두었습니다. 제라늄이었습니다. 예쁘네. 정욱은 꽃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가방 찾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엄마,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욱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민호야,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혼자 잘 살아갈 거야. 민호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욱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는 받기 힘들어. 가끔 연락은 할게. 너희도 잘 지내거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명자와 함께 걷는 날도 있었고 혼자 걷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달에 2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순덕은 정옥과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느 날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왔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후회는 안 해요? 가끔 외롭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나아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명자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봉사활동 같이 해요. 봉사활동? 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정욱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네요.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겠구나. 그럼 다음 주부터 같이 가요. 다음 주 정욱은 명자와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작은 방에 아이들이 5명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욱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욱은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마음씨 좋은 개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정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도서관을 나오며 명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좋더라.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니까. 정욱은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욱의 창가 제라늄에 새꽃이 피었습니다. 정욱은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예쁘게 피었구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산책을 하고 독서 모임에 나가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명자와는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나는 부침개 부쳤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민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지훈이가 안부 전해달래요. 엄마, 봄이 왔어요. 건강 챙기세요. 정욱은 짧게 답장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건강해라.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욱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정욱은 미소 지었습니다. 명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정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자 씨,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셨겠죠. 교사로 일할 땐 학생들을 위해,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떠난 후에는 아들을 위해. 명자는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세요. 당연한 거예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산다는 게. 지금은요? 지금은 자유로워요. 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손자국보다 더 아픈 건 믿지 못한 눈빛들이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자가 정욱을 안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만나서 행복해요. 나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날렸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남겼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가방을 본 적이 없어.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한 게 가장 아팠단다. 나는 이제 나를 믿는 곳으로 갑니다. 정옥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첫 줄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억울했대. 진짜 훔친 게 아니었대. 그래. 그럼 왜 그렇게 소문이 났었지? 며느리가 오해했대. 가방은 아들이 실수로 가져간 거였대. 아이고,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근데 그 할머니 아들 집으로 안 돌아갔대. 혼자 사신대. 그래. 왜? 글쎄. 상처가 깊었나 봐. 이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맞으면 멍이 남지만 말로 맞으면 흔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말의 상처가 더 오래 가지. 바람이 불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욱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명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정욱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덕이 쿠키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새로 구웠어요. 고마워요. 정욱은 쿠키를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정욱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정욱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위해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때론 가족보다 가볍게 만난 친구에게 오히려 힘을 얻고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지만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큰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